산에서 어떤 중년 여성이 저주의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 초등학생 무렵 학교 뒷산 깊숙한 곳에 우리들은 비밀기지를 만들어 두었다. 비밀기지라 해도 상당히 노력을 들였기에 제법 훌륭했다. 몇 개를 판자를 못으로 고정해서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다다미 3장 정도 넓이의 오두막을 만들었다. 방과 후엔 그곳에서 간식을 먹거나 야한 책을 읽는 등 마치 우리들의 집처럼 이용하곤 했다. 그곳을 아는 것은 나와 진, 준, 그리고 2마리의 개 정도였다. 초등학교 5학년 여름날, 우리는 비밀기지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결정했다. 부모님에겐 각자 다른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속여두고 용도를 모아서 간식, 불꽃놀이 로켓, 주스 같은 걸 샀다. 수학여행 때보다 두근두근 거렸다. 오후 5시쯤 학교 정문에서 집 앞에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을 걸어 1시간 정도 거리에 우리들의 비밀기지가 있었다. 기지 주변은 들개의 세력권이기에 기지 근처에 다가가면 언제나 어디에선가 튀어나와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왔다. 우리들은 개 2마리를 향해 마중 나와서 고마워라고 말하며 맛봉을 하나씩 줬다. 기지에 도착했을 한 뒤 가지고 온 짐을 오두막에 넣었다. 그리고 아직 해가 떠 있었기에 근처에 있는 커다란 연못에서 낚시를 했다. 그래봤자 잡히는 건 식용개구리 뿐이지만 낚시를 하는 중 해가 떨어졌기에 우리는 불꽃놀이를 시작했다. 상당히 많이 샀던 것 같은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불꽃놀이 화약도 다 떨어졌기에 우리들은 일단 오두막에 들어갔다. 한밤중의 비밀기지는 우리 모두 처음이었다. 깊은 산중이기에 가로등도 없고 바깥에 불빛이라곤 오로지 달빛뿐 들리는 소리는 벌레의 울음소리밖에 없었다. 준비해간 캠핑용 전등을 킨 우리는 처음엔 과자를 먹으며 좋아하는 애에 대한 이야기나 선생님에 대한 험담 같은 걸 했다. 그러던 중 조용하던 바깥에서 때때로 첨벙하는 소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들은 그 소리가 점차 무섭게 느껴졌다. 잠깐,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꿈인 건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무서웠다. 시간은 9시. 오두막안은 너무나 더웠고 모기도 있었기에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거기에 한밤중에 산이 가진 분위기에 압도된 우리는 점차 이곳에 남은 걸 후회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결과 곰이 나올 수도 있고 오두막 안이 너무 더워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에 그나마 달빛이 있는 지금 산에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회중전등 빛에 의지해서 우리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하산하기 시작했다. 출발하고 5분 정도는 해피와 터치가 우리를 따라와줬기에 내심 든든했지만 오두막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자 그 2마리는 돌아가 버렸다. 평상시 몇 번이나 다녔던 길임에도 한밤중의 산길은 전혀 모르는 곳을 걷는 느낌을 주었다. 서로 30cm 정도의 거리로 밀착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걷기만 했다. 그때였다. 진이 내 어깨를 꽉 붙잡더니 저기 누가 있어.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제자리에 드러누우며 전등을 껐다. 귀를 기울여 보니 확실히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부스럭 부스럭 2다리로 수풀을 헤쳐나가는 소리. 그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우리들 있는 곳에서 20-30m 정도 떨어진 수풀 속에서 누군가 나왔다. 전등을 한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긴 봉 같은 걸 들고선 그 봉으로 수풀을 밀어 헤치며 산을 오르고 있었다. 우리들은 처음엔 별로 무섭지 않았다. 되려 소리의 정체가 사람이라는 것에 지금까지 느꼈던 공포가 사라진 것에 안도했다. 안도감 때문일까 우리들의 어린 마음에 호기심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저거 누구지? 따라가 볼까?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2 친구는 좋지. 그렇게 말하며 씩 웃어 보였다. 우리는 이미 희미하게 보이는 회전 전등빛과 수풀을 헤쳐나가는 소리를 의지하며 그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뒤를 따라갔다. 정체 모를 사람은 20분 정도 산을 오르다 한 장소에서 멈춰섰다. 우리는 뒤쪽으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기에 성별은커녕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였다. 그 사람은 발을 멈추더니 등에 짊어진 가방을 내려 뭔가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 사람 혼자 뭐 하려고 온 거지? 하늘 가재라도 잡으러 왔나? 이에 지는 좀 더 가까이 가보자 라고 말했다. 우리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밟지 않도록 발을 땅에 스치듯 걸으며 근처로 천천히 다가갔다. 우리들은 실실 웃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누군지 모를 저 사람을 어떻게 굴려줄까 이런 생각뿐이었다. 그때 쾅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심장이 멈출 듯 놀랐다. 쾅! 또 들렸다. 순간 진과준을 쳐다보니 준이 손을 들어 앞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어. 나는 그쪽을 쳐다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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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를 나무에 내리치고 있었다. 손에 든 게 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저주의 의식이라는 건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왜냐면 이 산은 옛날부터 저주를 거는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저 뜬 소문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몰랐었다. 나는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치자 라고 말했지만 진이 저 사람 여자 같은데 그 말해주는 어떤 사람인지 보는 거 어때? 좀 더 근처로 가보자고. 그러면서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겁쟁이 취급당하는 것도 싫었기에 마지못해 두 사람 뒤를 쫓았다. 여자와의 거리가 줄어들 때마다 쾅, 쾅 이외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여자는 불경 같은 걸 암송하고 있었다. 조금 우회해서 우리는 그 여자한테서 8m 정도 떨어진 나무 그늘 밑에 몸을 숨겼다. 그 여자는 어깨에 걸릴 정도로 머리카락이 길었고 마른 체형이었다. 발밑에는 짊어지고 배낭과 전등을 두고 사진 같은 것에 차례차례 못을 박고 있었다. 못은 벌써 6, 7개 정도가 박혀 있었다. 그때였다. 멍. 우리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해피와 터치가 꼬리를 흔들며 서 있었다. 그 다음 순간 진이 우와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무서운 얼굴을 한 여자가 한 손에 쇠망치를 들고 야 괴성을 지르며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와 준은 곧바로 일어서 도망치려 했다. 갑자기 내 어깨를 잡혔단 느낌이 들더니 그대로 뒤로 쓰러져 버렸다. 쓰러진 내 가슴 위로 퍽 하고 뭔가 내리찍힌 바람에 나는 먹은 걸 개어냈다. 일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랐지만 내 가슴 위에 놓여진 여자의 다리의 상황을 파악했다. 여자는 이빨을 으깨는 것처럼 갈아대며 그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소리를 냈다. 고통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공포로 인해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 것 같았다. 나는 여자한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시선을 떼어놓는 순간 저 손에 들린 쇠망치를 내리칠 것만 같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일까. 그 여자의 얼굴은 아직도 생각난다. 연령은 40살 정도일까. 조금 야윈 얼굴에 흰자위를 희번뜩 내보이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빨은 악물고 있었고 흥분해서인지 몸을 조금씩 떨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걸까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여자가 내 얼굴을 확인하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숙인 순간 터치가 여자의 등에 달려들었다. 순간적으로 여자의 몸이 비틀거리며 내 가슴을 짓밟던 다리가 떨어졌다. 거기에 해피도 여자에게 달라붙었다. 그 두 마리는 평상시 우리와 자주 놀았기에 이 여자도 자신들과 놀아줄 거라 생각한 듯 했다. 나는 찬스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일어서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빨리.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진과 준이 손전등을 흔들며 나를 불렀다. 나는 빛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헉! 뒤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나한테는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다. 우리 셋 시선을 내려왔을 때는 벌써 12시가 지나 있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여자가 쫓아올 수 있다 생각해서 지네 집까지 달려서 도망쳤다. 지네 집에 도착하자 나는 울컥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극도의 긴장감에서 풀려났기 때문일까. 나와 달리 준은 엉엉하고 울었다. 나는 비밀기지는 이제 갈 수 없겠어. 그 여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다. 그러자 준은 울면서 바보, 날이 밝으면 다시 가봐야 해. 라고 말했다. 내가 어째서? 라고 생각하고 있자니 진이 말해줬다. 내가 그 여자한테 도망쳤을 때 해피랑 터치가 당한 것 같아. 그 여자가 해피랑 터치를. 준은 통곡했다. 이야기는 이랬다. 달려가는 나를 뒤에서 때리려 했기에 해피가 여자에게 덤벼들었고 쇠망치에 맞았다. 여자는 한 번 더 나를 쫓으려 했지만 터치가 발밑에서 방해했고 결국 쇠망치에 맞아 죽었다. 그리고 여자는 우리 쪽을 한 번 돌아본 뒤 널브러진 개들을 계속 때렸다고 했다. 결국 우리는 낮이 밝으면 다시 한 번 더 산에 오르기로 했다. 흥분해서인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선잠 때문에 피로가 제대로 풀리진 않았지만 날이 밝자 일단 산으로 향했다. 우리는 그 중년 여자에 대한 대책으로 비비탄 총과 야구 배트를 준비했다. 산초 입에 도착했을 때 진이 중간에 아직 그 여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평상시와는 다른 루트로 산을 올랐다. 한낮에 산은 밝은 데다 매미 울음소리도 울려 퍼지는 게 흡사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거짓말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중년 여자에게 당했던 지점에 다가가자 긴장감이 퍼진 우리는 조금씩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어제 그 장소에 도착했다. 배트를 든 손에 식은땀이 가득 찼다. 여자가 못을 박고 있던 나무가 보였다.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 전모를 확인한 우리는 말을 잊었다. 나무에는 3, 4살 된 꼬마 여자의 사진에 무수한 못이 박혀 있었다. 아니 놀란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무 뿌리 부근에 해피의 시체가 있었다. 혀를 길게 늘어뜨리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해피는 이마에 못이 하나 박힌 채 누워 있었다. 우리는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나는 해피의 시체를 보곤 다음에 중년 여자를 만나면 나도 해피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 바로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때 준이 터치의 시체가 없어. 터치는 살아있을지도 몰라. 그러자 진도 분명 터치는 도망친 걸 거야. 혹시 기지에 있지 않을까? 나도 터치만은 살아있어 주길 바랬기에 우리 셋은 비밀기지를 향해 달렸다. 비밀기지가 보이는 곳에 달려왔을 때 진이 갑자기 멈췄다. 나와 주는 중년 여자라고 생각해서 바로 몸을 숙였지만 진은 망연히 손을 들어 뭐야 저거? 기지 쪽을 보며 중얼거렸다. 나와 줄은 천천히 일어서서 기지 쪽을 보았다. 뭔가 기지의 모습에 위화감이 느껴졌다. 처음엔 몰랐으나 곧바로 기지 지붕에 뭔가 붙어있는 게 보였다. 근처에 다가가서야 그것이 준이 기지에 두고 왔던 가방이란 걸 알 수 있었다. 헌데 기지 지붕 전체에 못이 빼곡히 박혀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경악했다. 이 비밀기지 중년 여자한테 들켰어. 진이 손에 든 배트를 꽉 쥐고 천천히 기지로 다가갔다. 나와 주는 뒤쪽에서 비비총을 겨냥했다. 중년 여자가 기지 안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진은 천천히 움직여 문 근처로 이동했다. 그리고 문에 손이 닿자마자 재빨리 열어 제쳤다. 뭔가를 본 진이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치쳤다. 우리는 대체 뭔가 진을 놀라게 한 건지 확인하려 천천히 기지 안을 확인했다. 거기엔 피투성이가 된 터치의 시체가 있었다. 우리는 짐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터치의 이마에는 역시나 못이 박혀 있었다. 이걸 보고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는 터무니없는 미치광이다. 어젯밤 이 산에 남아 있었던 걸 진심으로 후회했다. 터치의 시체를 보며 멍해 있는 동안 무언가를 발견한 진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나와 주는 아무 말 없이 그가 가리킨 곳을 보았다. 기지 안에는 벽이나 마루바닥에 이상한 위화감이 드는 뭔가가 새겨져 있었다. 가까이서 확인해보니 못으로 새겨놓은 듯한 글자가 무수하게 적혀 있었다. 주는 아무 소리도 못한 채 굳어졌다. 우리들도 놀랐다. 어째서 이름을 들킨 걸까? 라고 말하자 준의 가방에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 진의 말에 나는 바깥에 있던 가방을 확인해 보았다. 못이 무수하게 박힌 가방에는 확실히 5학년 3반 준이라고 쓰여 있었다. 준은 울기 시작했다. 나랑 진도 울고 싶었다. 학년과 반, 거기에 이름까지 들켜버린 것이다. 이제 도망갈 수 없다. 나랑 진도 들킬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우리 모두 터치나 해피처럼 이마에 못이 박힌 채 살해당한다. 진이 경찰에 말하자. 이제 안 돼. 도망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 나는 패닉 상태로 경찰에 말하면 비밀기지에 대한 거나 어젯밤 거짓말했던 걸 들켜서 엄마, 아빠한테 혼나.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했다. 당시에는 부모님에게 혼나는 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쥐는 계속 울고만 있었다.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우리들은 아무 말 없이 산을 내려갔다. 쥐는 계속해서 울었다. 나는 중년 여자가 보고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두근두근거렸다. 산을 내려가는 중 진이 말했다. 이제 이 산에 오는 건 그만두자. 한동안 얼씬도 안 하면 그 여자도 우리를 잊을 거야. 그래, 대신 이 일은 우리만의 비밀인 거야. 알지? 여긴 절대 오지 말자. 나는 그렇게 동의했다. 진은 내 말에 수긍했지만 쥐는 아직도 울기만 했다.
그날 각자 집에 돌아간 이후 우리는 여름 방학 동안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2주일 뒤 신학기, 학교에서 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지는 등교했기 때문에 우리 둘은 설마 준이 그 여자에게 당한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어 방과 후 준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준의 집에 가니 준의 어머니가 우리를 반겨주었다. 준의 어머니는 일부러 병문안 와줘서 고맙다며 우리를 준의 방으로 안내해줬다. 방에 들어가 보니 준은 침대에 누워 만화를 보고 있었다. 그 모습에 우리 둘은 안도했다. 진은 어째서 오늘 학교 안 온 거야? 라고 말했고 나는 걱정했잖아. 감기인 거야? 라고 말했다. 준은 아무 말 없이 만화책을 덮었다. 그러고 있자니 준의 어머니가 과일과 주스를 가져왔다. 며칠 전부터 두드러기가 돋았거든. 그런데 계속 낫질 않는구나. 과자 같은 거 먹다가 체해서 그런가 아닐까 하는데. 아줌마는 이렇게 말하곤 웃으며 방에서 나갔다. 나와 지는 마침내 안심한 얼굴로. 뭐야 두드러기인 거야? 그런 걸로 학교 쉬다니 너무 꾀병이 심하잖아. 놀려대는 어투로 말했지만 준은 반응하지 않았다. 어이, 왜 그래? 진이 묻자 준은 아무 말 없이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었다. 몸에 돋아있는 붉은 반점. 분명 두드러기였다. 두드러기 같은 건 약 바르면 나아. 내가 그리 말하자 준은 낮은 목소리로 이거 그 여자의 저주야. 그러면서 등을 보여줬다. 등에도 무수한 두드러기가 나 있었다. 두드러기가 많긴 하지만 이런 걸로 저주라니. 그건 이제 잊으라고. 라고 진이 말했다. 옆구리를 봐. 라고 준이 말했다. 오른쪽 옆구리 두드러기 가장 심한 곳이었지만 저주와 연관된 만한 건 없었다. 잘 봐. 그거 사람 얼굴이잖아. 라고 준이 말했다. 나와 진이 깜짝 놀라 다시 보자니 직경 5cm 정도 피부가 심하게 짓무러진 게 보였다. 어떻게 보면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했다.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냐? 사람 얼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라고 내가 말했다. 어떻게 봐도 얼굴이잖아. 나만 저주 받은 거야. 라고 준이 말했다. 준의 분위기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나와 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언제나 상냥하고 온우하던 준이 일그러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생기가 없는 눈, 정신적으로 쫓기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괴로워졌기에 바로 준의 집을 나왔다. 돌아가는 길에 내가 라고 말했다. 이 세상에 저주 같은 건 없어. 라고 내 말에 진이 끼어들며 외쳤다. 그 말에 나는 조금이지만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준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나나 진, 둘 다 전화 통화를 길게 할 만한 입장이 못 듣기에 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다. 다만 담임 선생님을 통해 준은 피부병으로 잠시 못 나온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뿐. 그러던 중 학교 안에서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학교 통학로에서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학생들의 얼굴을 주시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동요했다. 왜냐면 나는 중년 여자에게 얼굴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진에게 상담했다. 괜찮아. 어두운 밤이라서 못 봤을 거야. 신경 쓰지 마. 라고 진이 말했다. 진은 패닉 상태인 나를 진정시키려 한 것인가 상당히 냉정하게 답했다. 하지만 나랑 진은 통학로가 완전히 반대 방향. 준의 경우엔 비슷한 방향이지만 학교를 쉬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 집에 가야만 한다. 한동안은 나랑 같이 가줘. 나 무서워. 라고 내가 말했다. 진은 조금 기막히단 얼굴을 했지만 이내 알았다고 답했다. 이날부터 방과 후 집에 갈 때는 진과 함께 가게 되었다. 첫날엔 소문으로 들은 트렌치코트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에선 변함없이 트렌치코트 여자에 대한 소문이 돌아다녔다. 진과 같이 하교하게 된 지 5일째 되던 날 우리는 준네 집에 문병을 가보기로 했다. 선물로는 급식에 나왔던 디저트인 오렌지 젤리를 들고 가기로 했다. 준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평소처럼 준네 엄마가 밝은 얼굴로 나와서 우리를 집 안으로 들여주었다. 준은 이전처럼 낙담한 상태였다. 두드러기 자체는 많이 나았지만 옆구리에 그것은 계속 커지고 있어. 라고 준이 말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나랑 진이 보기엔 이전보다 호전된 상태로 보였다.
준은 그만큼 정신적 쇼크가 심했던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준에게 트렌치코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돌아가기 직전 준의 어머니가 문 앞에서 우리의 반에서 괴롭힘이라도 당하고 있는 거니? 라고 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는 바로 부정했지만 진짜 이유를 말할 순 없었다. 3일 뒤 그날은 드물게 나와 진 그리고 나이토와 사사키 4명이서 함께하기로 했다. 나이토는 몸집이 크고 사사키는 꼬맹이, 흡사실 쌉한 자이안과 스네오 같은 녀석들이었다. 이때쯤 나랑 진의 머릿속에서 중년 여자에 대한 경계심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다. 트렌치코트 여자가 실제 있다 해도 완전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할 정도였다. 그날은 모여서 놀러 가려고 평소랑 다른 길로 가던 중이었다. 이게 실수였다. 4명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던 중 어라, 저거 트렌치코트 여자 맞지? 라고 사사키가 말했다. 우와, 진짜 있었던 거야? 기분 나빠. 라고 나이토가 말했다. 마음속으로 제발 딴 사람이길 빌면서 나는 천천히 그쪽을 쳐다봤다. 우리가 가는 길 앞쪽에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자가 동네 슈퍼의 비닐봉투를 한 손에 들고 아직 늦더위가 남는 아스팔트 길가에 우뚝 서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진은 우리들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다. 눈 마주치지 마. 라고 진이 말했다. 여자와의 거리가 조금씩 줄어들어간다. 긴장해서 목이 탔다. 여자는 아무 미동 보이지 않을 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여자와의 거리가 5m 정도 남았을 때 여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우리 얼굴을 쳐다봤다. 그리고 바로 우리 가슴팍으로 시선을 내렸다. 명찰을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평상심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때 그 얼굴이 플래시백해서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틀림없이 그 여자는 중년 여자였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기만 했다. 언제 덤벼들지 몰라 가슴이 터질 듯 두근거렸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뭐야, 저 눈초리. 저 아줌마 분명 정신이 이상해. 라고 나이토가 말했다. 이렇게 쪄 죽을 듯이 더운데 저 모습은 대체 뭐야? 라고 사사키가 말했다. 그들은 중년 여자를 바보 취급하며 웃었지만 나와 진은 웃을 수 없었다. 계속해서 사사키가 말했다. 뭐야? 이쪽 계속 보고 있네. 라고 사사키가 말했다.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돌렸다. 중년 여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나비령처럼 무표정했던 중년 여자의 얼굴에 시익하고 기분 나쁜 미소가 번졌다. 등골이 얼어붙는다는 건 이런 것인가?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지에 소변을 지렸다. 들킨 건가? 내 얼굴을 생각해낸 거야? 들켰다면 어째서 덮치지 않는 거지? 내 머릿속은 그것에 대한 생각들로 꽉 찼다. 이제 놀러갈 상황이 아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여자가 안 보이게 되자 나는 진의 팔을 잡으며 돌아가자고 말했다. 진은 내 눈을 한동안 쳐다본 뒤 아, 오늘 학원 가야 하는 날인데 먼저 돌아갈게. 라고 진이 말했다. 나이토, 사사키와 헤어진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다. 집이랑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진에게 말했다. 그 여자야. 그 눈초리 분명 우리를 찾으러 온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명찰로 이름을 알려고 한 건가? 학년이랑 반은 준의 가방 때문에 알고 있었을 테니. 라고 진이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냉정하게 생각하는 진의 태도에 화가 났다. 끝났어. 이제 도망칠 수 없어. 분명 이제 곧 집 주소도 알아낼 거야. 라고 내가 말하자. 역시 경찰에 말하자. 이대로는 안 돼. 도움을 받자고. 라고 진이 말했다. 나는 그저 침묵했다. 분명 그 외의 수단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한테는 뭐라고 말해? 라고 내가 말했다. 산이야. 그 산에 남겨진 사진이나 터치의 시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그 여자가 위험인물이란 증거를 보여주면 경찰이 체포할 거야. 라고 진이 말했다. 나는 진의 말에 납득했지만 그 산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일 밤과 후 우리는 산에 돌아가 보기로 약속했다. 내일 산에 가보기로 약속한 나는 바로 귀가하려 했지만 중년 여자가 어디에 잠복해 있을지 몰랐기에 빙돌아서 가야 했다. 평상시라면 20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이나 걸려 돌아갔다.
집에 도착한 나는 바로 진에게 전화했다. 집 위치를 들키거나 하진 않았겠지? 오늘 밤 무서워서 못 잘 것 같아.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스스로가 이 정도로 겁쟁이일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 오두막 한가득 새겨져 있던 저주의 문구를 본 준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게 이해됐다. 괜찮아. 그렇게 바로 들키진 않을 거야. 라고 진이 말했다. 이때 나는 진이 내 형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날 밤에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밤을 지샜다. 히익하고 웃는 중년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날 밤과 후 우리는 그 산을 오르기로 했다. 나는 산에 들어가는 걸 주저했다. 중년 여자, 시체가 된 터치와 해피, 무수하게 박힌 대못.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사건이 꿈틀거리며 되살았다. 나는 진 쪽을 쳐다봤다. 진은 아무 말 없이 산을 올려다보았다. 진도 분명 무서울 테지. 역시 들어가는 건 무섭다. 나는 그가 이런 말을 해주길 기대했다. 진은 바지 주머니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꺼내 들더니 좋아. 라고 진이 말했다. 그렇게 말한 뒤 산을 뛰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뒷모습에 끌려가듯 따라 달렸다. 진은 되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나는 필사적으로 진을 쫓았다. 혼자 남는 것은 무서웠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진도 무서워한 것 같다. 무서우니까 더욱더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달린 것이리라. 점점 그 장소가 가까워졌다. 생각해내고 싶지 않았지만 저절로 그때 광경이 되새겨졌다. 마음속 가득 공포가 몸을 폈다. 두려움에 다리를 놀리기 힘들어졌을 즈음 그 장소에 도착했다. 중년 여자가 나무에 못을 박던 곳. 중년 여자가 터치와 해피를 죽은 곳. 중년 여자가 나를 땅바닥에 내팽겨 쳤던 곳. 중년 여자와 만나버린 곳. 나는 누군가가 보고 있단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 누군가가 아닌 중년 여자가 보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 산속의 정적과 내 마음속 공포가 만나 싱크로했다. 멈춰선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진은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다 진은 뭔가를 찾아낸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해피. 라고 진이 말했다. 그 말에 나는 몸에 떨림도 있고 진 옆으로 다가갔다. 해피는 이미 흙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썩어서 드러난 두개골 중심에는 조금 녹슨 못이 여전히 박혀 있었다. 보고 있기 불쌍해 못을 뽑아주려 했지만 진이 나를 제지하곤 사진을 한 장 찍었다. 나는 냉정한 진의 태도에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못을 뽑으려 했다. 두개골에 꽂혀있는 못을 잡은 순간 두개골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물처럼 솟아오르는 작은 벌레들이 무서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속이 메스꺼워진 나는 그 자리에서 토해버렸다. 진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두드려줬다. 나는 그날 밤 해피와 터치를 죽게 내버려둔 주제에 또다시 해피를 방치해버렸다. 나는 너무나 약하고 최악인 인간이다. 진은 카메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으려 했다. 응? 어이 잠깐만 와봐. 라고 진이 말했다. 뭔가를 발견하곤 나를 부르는 진. 나는 조심스레 진 근처로 갔다. 이거 전에는 없었지? 라고 진이 말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무수한 사진들이 박혀있는 근처. 이건 전에도 있어. 아니 사진이 달랐다. 이전에 봤던 4,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의 사진 옆에 사진이 또 붙어 있었다. 사진 상태로 봐서 며칠 정도 전에 박아놓은 듯 했다. 예전에 봤던 사진은 이미 비바람에 닳아 간신히 사람 사진인 걸 알 수 있을 정도였다. 새로운 사진 역시 4에서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애였다. 이때 진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새 사진이 나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가슴을 졸였다. 진은 사진이 박힌 나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이제 남은 건 비밀기지에 있는 그 글자들인가? 라고 진이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달렸다. 나는 근처에 중년 여자가 있을 것만 같았기에 당황하면서도 바로 진을 쫓았다. 비밀기지에 가까이 갔을 쯤 나는 위화감을 느꼈다. 진? 잠깐만. 라고 내가 말했다. 평상시라면 비밀기지의 지붕이 보이는 위치에 왔으나 지붕이 안 보인다. 진도 그걸 깨달은 듯 했다. 머릿속으로 중년 여자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심장 박동이 격렬해졌다.
깃길로 가자고 진이 말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깃길은 평상시 다니던 길과는 다른 뒤쪽 숲으로 진입하는 길이었다. 이 길은 비밀기지에 적이 습격해왔을 때를 위해 만들어둔 길. 만들 때는 놀이로 만들었지만 설마 이런 형태로 도움이 될 줄은. 이 길이라면 비밀기지에 중년 여자가 있다 해도 발견될 확률이 낮다. 나와 진은 바닥을 기어서 비밀기지 뒤쪽 숲을 속 터널을 통과했다. 그리고 비밀기지 근처에 도착했을 쯤 이별의 정체를 알 수 있었다. 비밀기지는 산산조각 나 있었다. 한동안 제자리에서 주위 상황을 살폈지만 중년 여자는 근처에 없는 듯했다. 우리는 숲풀 속에서 빠져나와 비밀기지가 있었던 장소로 다가갔다. 산산조각난 비밀기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울고 싶어졌다. 비밀기지는 나와 진, 준 그리고 해피와 더치의 집이었으니까. 산산조각난 잔에 옆에 큰 돌이 떨어져 있었다. 아마 누군가가 이걸 비밀기지로 던진 것 같았다. 누군가? 아니 분명 중년 여자일 테지. 진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었다. 잔해를 파헤쳐 발견한 나무에 새겨진 글자들도 찍었다. 그러던 중 잔해 틈새에서 터치의 시체를 발견했다. 해피와 터치. 우리는 그날 무엇으로도 배신할 수 없는 두 마리의 친구를 잃었다. 좋아. 이 카메라 빨리 현상에서 경찰한테 가자. 라고 진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산을 내려와 근처 파출소를 향해 달렸다. 카메라에 찍힌 사진만 보여주면 그 여자는 체포될 거고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생각만 하며 달렸다. 가는 도중 사진관에 들려 사진을 현상했다. 완성은 30분 뒤라고 했기에 가게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 진과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사진이 나오기만 기다렸다. 30분 뒤 기다리던 사진이 나왔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재빨리 움직였다. 가게 점원은 조금 이상하단 표정을 하면서 사진이 들어간 봉투를 내밀었다. 게시차나 못에 박힌 여자의 사진이 내용물이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봉투 안의 사진을 전부 확인한 뒤 대금을 지불하고 나왔다. 그리고 바로 파출소로 발을 옮겼다. 이걸로 모두 끝이야. 우리는 파출소 안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일이냐고 경관이 물었다. 안에 있던 젊은 경관은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우리는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경관에게 들려주었다. 증거사진도 한 장 한 장 꺼내 보이면서 그리고 지금도 중년 여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말했다. 대충 이야기가 끝나자 경관은 온화한 표정으로 부모님에겐 이야기했냐고 물었다.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니 그러면 집 전화번호 가르쳐 줄래? 라고 경관이 말했다. 어째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노리는 건 우리라고요. 라고 진이 대답했다. 그러면서 절박하게 외쳤다. 덧붙여 진네 부모님은 의사랑 간호사이고 고등학생인 형은 근처 유명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 중 가장 유복한 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하기도 했다. 그날 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갔다가 이런 일에 말려든 게 밝혀지면 나랑 준도 문제지만 신이 가장 크게 벌을 받을 건 분명했다. 제발 도와줘요. 경찰이잖아요. 라고 진이 말했다. 그 말에 경관은 조금 쓴 웃음을 지으며 너희들 초등학생이지? 이런 일은 부모님과 상의해야만 해. 라고 경관이 말했다. 그렇게 당분간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관이 말했다. 그럼 너희들 담임 선생님 성함은 뭐야? 라는 경관의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 못지않은 위협이었다. 경관은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나 담임은 벌을 주는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음속에 이대로 있으면 결국 부모님에게 들킨다라는 눈앞에 있는 경관에 대한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 경관은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부모님이니 담임이니 하며 말만 돌리고 중년 여자에 대한 증거로 사진까지 가져왔건만 나는 경관에게 한 번 더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걔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여자라고요. 라고 내가 소리치자 그러자 경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한마디를 꺼냈다. 뭐? 이게 걔라고? 라고 경관이 말했다.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싶어서 우리는 깜짝 놀랐다. 경관은 계속해서 아니
너희를 못 믿는 게 아니야.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여기가 머리? 라고 물어왔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던 것 같다. 나는 해피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이 사진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게시체로는 안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갈색으로 변색된 뼈와 듬성듬성 남아있는 털. 우리는 해피가 죽은 다음 날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었어도 원래 모습을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너덜거리는 걸레 정도로 보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진도 냉정하게 살펴봤다. 나무판에 새겨진 저주의 글자, 여자의 사진에 박힌 못. 어떤 것도 중년 여자와 연결시키긴 어려웠다. 혹시 경관은 어린애 장난으로 생각해서 부모님이나 담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건가? 나는 이대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부모님한테 연락할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진에게 작게 속삭였다. 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턱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진은 갑자기 바깥을 향해 달려나갔다. 나 역시 그를 따라 파출소를 빠져나갔다. 뒤에서 경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경관은 결국 뒤쫓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장난을 치러 온 꼬마애들이 거짓말을 들통날 것 같아서 도망친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다. 우리는 경관이 뒤쫓아오지 않은 걸 확인하고 골목길에 앉아 양구에 대한 일을 논의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라고 내가 말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지막 비장에 카드였던 경찰의 도움은 소득도 없이 사라졌다. 이걸로 전부 해결된다고 믿고 있었기에 충격도 컸다. 이대로 가면 그 여자한테 집 주소도 들킬 거야.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무서웠다. 당분간은 그 여자랑 마주치지 않게 주의해야 해. 라고 진이 말했다. 이제 무리야. 준의 학년이랑 반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들키는 건 시간 문제라고. 라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할 생각이 진짜 있을까? 뭐, 일전에 우리들 그 여자랑 만났잖아. 만약 뭔가 할 생각이라면 그때 했을 거야. 거기 다산에는 우리들을 저주하는 건 안 보였잖아. 분명 산에 갔을 때 우리들에 대한 저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비밀 기지는 부셔버렸지만 여자에 대한 사진이 늘어나긴 했지만 우리들 특히 이름까지 들통난 진에 대한 저주도 안 보였다. 나는 내심 반론하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진의 말처럼 중년 여자는 분명 우리에 대해 잊어버린 게 아닐까. 제발 그래줬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우리를 진짜 원망하고 있다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라고 진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학교 근처에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가 아닌 사진 속 여자애를 찾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진이 말했다. 그럴까? 나는 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그렇다고 할까? 진의 말을 토대로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다. 그것은 현실 도피에 가까웠다. 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중년 여자에게서 도망칠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래. 분명 우리들을 잊어버렸을 거야. 잊었어. 분명 잊었어. 아, 제게. 줄여서 손해봤다. 진짜 그 여자 짜증나네. 그렇게 서로 강한 척했다. 어떤 의미로 자포자기 상태였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중년 여자에 대한 험담을 나눴다. 그러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진과 헤어지기 전 내일은 준네 집에 가보자고. 라고 진이 말했다. 응. 그럼 내일 봐. 라고 내가 대답했다. 서로 밝은 표정에 손까지 흔들며 헤어졌다. 내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그래 분명 그 여자는 우리들에 대한 건 까맣게 잊었을 거야. 분명. 나는 자기 암시라도 걸듯이 나는 그 말만을 반복하며 집으로 향했다. 위를 올려다보니 구름도 없고 별들이 반짝이는 매우 맑은 밤하늘이 보였다. 그걸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중년 여자에 대한 고민에 가슴 졸이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집에 가까워졌을 즈음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이 할 시간이 됐단 생각에 발걸음을 보다 빨리 했다. 탁탁탁 골목 사이로 내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용한 밤이었다. 응? 내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가 겹쳐 들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아무도 없다.
난 정말 겁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달렸다. 누가 따라오고 있다. 한 번 더 멈춰 서서 뒤쪽을 쳐다봤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내 발소리에 섞여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는데도 나도 준처럼 존재하지 않은 중년 여자의 저주에 쫓기고 있는 것인가?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한동안 계속 뒤쪽을 쳐다보았다. 터질 듯 두근거리던 심장이 잠시 멈췄다. 나한테 좀 멀리 떨어진 뒤쪽, 집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 옆에 누군가 주저앉아 있었다. 아니 숨어 있었다. 달빛만으론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코트를 입고 있다. 나는 그걸 확인하고 몸이 굳었다. 숨어 있는 사람은 나한테 발견되지 않았다 생각하는 듯한데 실루엣만은 확실히 보였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여자다. 그 여자. 그 여자. 넋을 잃을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달렸다. 정말 필사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달렸다. 나 자신을 잊고 달렸다. 집까지는 이제 몇 미터. 좋아. 이제 도망칠 수 있어. 그러다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어딘지 들키잖아. 그 생각이 든 순간 집을 무시하고 집 옆으로 난 골목길 사이로 달려나갔다. 분명 내 뒤를 쫓아올 중년 여자를 떨궈내기 위해 5분 정도 지그재그로 골목길을 마구 달렸다. 그러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나는 천천히 몸을 세워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 여자로 보이는 그림자도 안 보였고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경계하면서 집으로 발을 옮겼다. 집 근처에 도착한 나는 다시 주위를 경계하다 빠른 동작으로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로 집을 비운 터라 문이 잠겨 있었지만 재빨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우선 진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신발을 벗으려다 몸을 굳히고 현관을 응시했다. 우리 집 현관은 미닫이로 불투명 유리가 끼워진 알루미늄 샤시로 돼 있었다. 바로 그 불투명 유리 저편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중년 여자가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몸을 딱 고정시켰다. 아니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뱀의 시선 아래 놓인 개구리라는 게 이런 심경인 건가. 불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중년 여자의 그림자를 그저 올려다보았다. 중년 여자는 아무 미동도 없이 그저 서 있었다. 이쪽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유리 너머에 있던 여자의 왼팔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 손잡이 부분으로 뻗어가더니 덜컥 문이 흔들렸다. 내 심장은 다시는 없을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는 문이 잠겨 있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중년 여자가 현관문에 더욱 바짝 다가오더니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귀를 살짝 떼었다. 안쪽 소리를 들으려 하고 있어. 눈앞에 있는 불투명 유리 너머로 여자의 귀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토할 것 같았다. 심장 뛰는 소리를 들킬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 만큼 심장 고동은 이미 절정에 달해 폭발할 듯. 중년 여자는 2, 3분 정도 유리에 귀를 대고 있다 일어섰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걸어갔다. 조금씩 여자의 그림자가 희미해지더니 이내 사라졌다. 나는 갔나?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다. 중년 여자는 정말로 떠난 걸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아직도 집 근처에 있다면, 만약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중년 여자가 봤다면, 내가 있다는 걸 확신한 다음 아까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집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신발을 벗은 다음 거실로 이동했다. 전등은 절대 켜지 않았다. 내 존재를 알릴 수 있으니까. 거실로 간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진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발신음이 3번 정도 울린 뒤 진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진이야. 위험해. 왔어. 그 여자가 왔어. 들켰어. 들켰다고. 라고 내가 말했다. 나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진에게 말했다. 뭐? 어떻게 됐다고? 무슨 일이야? 라고 진이 말했다. 우리 집에 그 여자가 왔어. 빨리 어떻게든 해줘. 나는 진에게 매달렸다. 진정해.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라고 진이 말했다. 없어. 빨리 도우러 와줘. 라고 내가 말했다. 우선 문단속 먼저 확인해봐. 그 여자는 어디 있는데? 몰라. 하지만 방금 전까지 집 앞에 있었어. 당황하지 마. 우선 문단속이야. 알지? 알았어. 확인해 볼 테니까 빨리 와줘. 나는 전화를 끊은 뒤 문단속을 하러 우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까지 가는 건 전등은 하나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오감에 의지해야 했다. 우선 화장실 창문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하며 닫았다. 다음은 욕실. 욕실 창문을 천천히 닫고 잠궜다. 욕실에서 나온 나는 거실 뒤쪽 문을 잠그려 이동했다. 복도 벽을 더듬으며 이동하던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처 창문을 쳐다봤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얇은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뒤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누군가 창밖에 얼굴을 딱 붙인 채 실내를 들여다보려 하고 있었다. 집안은 전등을 켜지 않았기에 안의 모습은 안 보일 테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밝은 바깥쪽 모습은 확연히 보였다. 창문 밖에 중년 여자가 흡사 도마뱀 마냥 찰싹 달라붙어 있다. 나는 정신을 놓을 것만 같았다. 나는 육식동물을 찾아낸 초식동물 마냥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온몸이 마구 떨렸다. 저쪽에서 이쪽이 보이는 걸까? 중년 여자는 안쪽을 탐색하는 듯 싶더니 그 자세로 그대로 창문의 중심 쪽으로 이동했다. 창문에서 끼객끼객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다. 중년 여자가 오른손으로 창문을 긁고 있었다. 끼객끼객끼객. 끔찍한 소리는 계속됐고 내 공포심은 절정을 치달았다. 어째선지 모르지만 중년 여자의 기이한 행동에 공포를 느낀 나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쪼그려 앉아만 있었다. 그러던 중 중년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더니 어딘가를 달려갔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몰라서 그냥 창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창문 너머 도로로 붉은 빛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경찰이다. 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차를 보고 중년 여자가 도망친 거라고 나는 당분간 제자리에 주저앉아 떨고만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었다. 너무 갑작스러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진의 전화였다. 괜찮아? 라고 진이 말했다.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딘가로 갔어. 라고 내가 말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야? 아니, 우연히 경찰차가 지나간 덕분에 도망친 거라 생각해. 그래, 다행이다. 안 그래도 너희 집 근처에 의심스런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신고했어. 하지만 슬슬 위험해. 그 여자한테 집도 들켰고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라는 진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오늘 부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너도 말해. 진짜 위험하니까. 라는 진의 말에 나는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왔다. 나는 집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니 얼굴을 본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동안 계속 울다가 그날 밤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은 말해줬다. 설명하던 중 아버지도 귀가했다.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설명해줬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가 서 있던 창문 근처를 둘러보았다. 창문 유리에는 예리한 뭔가로 긁힌 자국이 잔뜩 나 있었다. 예리한 뭔가라는 말에 나는 퍼뜩 된 못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나를 꾸짖지 않았다.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아 주었고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정도 지나 경찰이 왔다. 경찰에겐 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있었는데 잠시 뒤 경찰이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다. 해피와 터치에 대한 것, 나무에 못 박힌 사진, 비밀기지에 새겨진 줄을 저주하는 글자, 그리고 방과 후에 만난 것과 방금 전에 있었던 일까지 중년 여자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를 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창문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내가 이야기한 것 중 경찰이 가장 자세하게 물었던 건 여자의 사진에 대한 것이었다. 그 여자의 용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뒷산의 지도를 내가 그려주고 경찰이 조사해보기로 했다. 당분간 우리 집 근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경찰은 돌아갔다. 결국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신과 준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부모님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지만 중년 여자에 대한 것보단
학교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잤다. 중년 여자가 그만큼 무서웠으니까 부끄러움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8시가 넘었다. 지각한다고 당황해 일어났지만 어머니가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이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벌써 출근했지만 어머니는 하루 쉰다고 했다. 아마 준이나 진도 학교를 쉴 거라 생각했지만 굳이 전화는 하지 않았다. 나는 내 방에 틀어 박혀서 중년 여자가 한시라도 빨리 체포되기 기다렸다. 제발 이 공포에서 빠져나갈 수 있길 빌었다. 어머니는 어째선지 중년 여자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또다시 내 방에 박혀있던 중 쿵 하고 집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진이라고 생각했다. 진은 나를 불러낼 때 현관에 있는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창문에 돌을 던지곤 했으니까.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집 앞 골목길에 있는 전신주 근처에 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보이지 않았다. 어디 숨어 있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는 중 내 방 아래 마당에서 꺄 하는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머니는 아래쪽에 뭐가를 보고 놀란 듯 했다.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담장 쪽을 가리켰다. 나는 어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봤다. 거기에는 뭔가 끈적끈적한 보라색 액체가 흩어져 있었다. 그게 방금 전 쿵 하는 소리를 낸 흔적인가. 그리고 시선을 내려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었던 곳을 봤다. 거기에는 내장이 삐져나온 커다란 황소개구리 시체가 놓아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바로 중년 여자의 짓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바로 근처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멍하니 있던 어머니는 이내 거실에 뛰어들어 경찰에 연락을 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마 이때 처음으로 중년 여자의 이상함 알게 된 거라 생각한다. 그렇다. 그 여자는 이상했다. 분명 개구리를 던져 넣은 다음 놀라는 우리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을 것이다. 근처에서 지켜봤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다.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라 중년 여자의 새장. 마치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느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잠시 뒤 경찰이 왔다. 어제와는 다른 경찰 2명이었다. 경관 1명이 도로 바깥을 조사하는 동안 남은 1명은 나와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다. 뭔가를 보지 못했나? 그때 상황은 같은 질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경관은 불안을 부채질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 분명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범인은 또 다시 이런 일을 할지 모릅니다. 라고 경관이 말했다. 이에 나는 참지 못하고 그 여자예요. 코트를 입은 40살 정도의 여자예요. 빨리 잡아줘요. 라고 내가 반쯤 울먹이며 간청했다. 그러자 경관은 방금 전에 산에 가보고 왔단다. 걔 시체랑 여자의 사진도 찾았어. 지금부터 그걸 조사해 범인을 잡을 테니 안심하거라.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게 남편분에게 연락을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 개구리를 던졌던 흔적을 사진으로 담은 경관들은 1시간 뒤 돌아갔다.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얼마 있지 않아 아버지가 돌아왔다. 어제랑 오늘 일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일찍 돌아온 듯 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 어머니도 신문을 읽는 아버지도 아무 말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것만은 알았다. 나 자신도 언제 중년 여자가 올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가족들 모두 아무 말 없이 TV 소리만이 가득했다. 11시쯤 지나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만일을 위해 1층 거실 전등은 켜놓기로 했다. 그날 밤도 부모님과 함께 잠을 잤다. 물론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현관 밖에서 어이, 뭐하는 거야? 커다란 남자 목소리와 함께 들어본 적 있는 비명이 들렸다. 중년 여자의 비명 소리였다. 우리 가족은 모두 일어났다. 당황한 아버지는 밖으로 나갔고 어머니는 나를 꼭 껴안았다. 아버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와 함께 다시 중년 여자의 절규가 들려왔다. 얌전히 있어. 날뛰지 마라. 이런 남자 목소리도 들렸다. 이때 나는 그 여자가 경찰에 잡혔다는 걸 직감했다.
중년 여자는 계속해서 괴성을 질렀다. 나는 어머니의 팔 안에서 계속 떨고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왔다. 아버지는 나한테 범인이 잡혔다고 말했다. 산에서 본 사람이랑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고 싶다는데 괜찮겠니? 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물론 전혀 괜찮지 않지만 이걸로 끝날 수 있단 생각에 응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밖에선 아직도 젠장, 너까지 나를 괴롭히는 거냐.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다. 밖에는 2명의 경관에게 붙잡힌 중년 여자가 있었다. 나는 처음엔 너무 무서워 고개를 들 수 없었지만 아버지가 내 등을 살짝 밀어줘서 비로소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볼 수 있었다. 경관 2사람에게 어깨를 잡힌 중년 여자는 땅바닥에 얼굴을 댄 채 나를 노려봤다. 험하게 날뛴 듯 머리카락이 흩어진 데다 눈에는 핏발이 섰고 들개마냥 침을 흘리고 있었다. 너는 대체 얼마나 나를 괴롭힐 생각인 거냐? 라고 여자는 나를 향해 영문 모를 소리를 늘어놓았다. 중년 여자를 붙잡고 있던 경관이 산에서 본 사람이 이 아줌마 맞지? 라고 경관이 내게 물었다. 나는 중년 여자의 광기에 밀려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경관은 바로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당신을 방화 미수혐에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진 다음에도 중년 여자는 괴성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경관 2사람에게 떠밀려 경찰차로 연행됐다. 그리고 경관 중 한 명이 우리에게 사정을 설명해줬다. 댁 근처를 순찰하던 중 현관 앞에서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는데 방금 저 여자였습니다. 현관 앞에 앉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고 있더군요. 현관 앞에 헌신문 놔두셨죠? 예. 아니 그런 건 안 놔두는데요. 라고 어머니가 대답했다. 그럼 이것도 저 여자가 준비한 건가? 라고 말하며 경관이 바라본 곳에는 두꺼운 신문지 다발이 있었다. 분명 우리 집에서 보는 신문사의 것은 아니었다. 경관이 신문 틈에서 뭔가를 찾아냈다. 그건 나무판이었다. 거기에는 XXX 화재로 사망이라고 내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나는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내 이름도 알고 있었다. 만약 경찰이 순찰을 안 했다면 그 생각에 조금 정신이 몽롱해졌다. 어머니는 나를 껴안으면서 울었다. 경찰은 잠시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사실은 저 여자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어서 동네에서도 문제가 꽤 있어서 뭐 동정하는 얘기들도 들리긴 한다고 중년 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저 여자 1년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들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정서불안이랑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동네 사람들이랑 다투는 일도 많았어요. 산에서 발견된 여자아이의 사진은 2년 전 교통사고에서 사진 속의 여자아이가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급하게 핸들을 돌렸는데 벽에 차가 부딪혀서 남편이랑 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뛰어든 여자아이는 다행히도 상처 하나 안 입고 살아남았는데 그 후로 계속 그 여자아이 집에도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고가 사고였던 만큼 여자아이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는 안 하고 있고요. 그 여자아이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경관이 말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동정심은 전혀 생기지 않았다. 오히려 중년 여자의 강한 집념이 오싹하게 전해져 왔다. 무엇보다도 경찰도 인정하고 있는 정서불안 정신분열증. 그렇다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닌가. 석방된 후 나는 또 중년 여자의 존재에 무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는 안도감보다 절망감이 마음속에 퍼져갔다. 그 후로부터 5년 나, 진, 주는 각자 다른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우리들은 그 후로 만나는 일도 없어졌고 각자 다른 인생을 걷고 있었다. 물론 중년 여자 사건을 전부 잊어버리지는 못했지만 그 사건에 대한 공포심은 그때보다 없어졌다. 그러던 고1 겨울방학. 오랜만에 주력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야, 오랜만이야. 라며 인사를 하고 난 주는 사실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발이랑 허리뼈가 부러져서 입원해 있어. 라고 준이 말했다. 뭐, 어디 병원인데?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병문안이라도 갈까? 라고 내가 말했다. 뭐, 그건 고마운데 말이야. 너 중년 여자일 기억하지? 그 사건 얘기는 아닌데 얼굴 기억하고 있어? 라고 준이 말했다. 왜? 뭐야 갑자기? 라고 내가 말했다.
병원에서 매일 밤 면회 시간이 끝나면 이상한 아줌마가 날 보러 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라고 준이 말했다. 나는 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있던 중년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처음 만났던 그날 밤에 이를 악문 얼굴, 학교 때 보았던 기분 나쁜 웃는 얼굴, 집 앞 현관에서 본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던 얼굴. 그때 이후로 계속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트라우마였던 것이다. 나는 준에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제 잊어버려. 아직도 떨고 있다니 너 진짜 소심하다. 라고 대답했다. 마치 내 자신에게도 들려주듯이 말이다. 그렇지. 이런 곳에 있으면 은근 소심해지는 것 같아. 라고 준이 말했다. 그렇게 소심하게 구는 건 아직도 안 변했네. 라고 말하며 난 여유를 보였다. 결국 나도 그때 이후로 성장하지 않은 건가?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야한 책 들고 병문안 갈게.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준이 했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전화를 끊은 후 잠시 생각을 했다. 설마 이제 와서 중년 여자가 나타날 리 없어.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잡혔는데 혹시 석방된 건가? 그나저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중년 여자에게 고지를 하지도 않았다. 단지 중년 여자가 저주 거는 것을 본 것뿐인데 우리가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 우연히 밤에 산속에서 만나서 당했고 우리들은 중년 여자에게 빼앗은 것도 없고 상처를 입히지도 않았다. 중년 여자는 우리들에게서 해피와 터치를 빼앗고 비밀기지를 부수고 무엇보다도 우리들 3명에게 공포를 심었다. 중년 여자가 아무리 집념이 강하다고 해도 우리들에게 관여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도 그렇지만 원망하고 있다면 사진 속의 소녀를 원망해야 할 것이고 나는 억지로 내 자신을 납득시켰다. 이틀 후 나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서점에서 야한 책 3권을 사서 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준과 만난다는 두근두근함과 준이 전화로 했던 이야기에 대한 두근두근함으로 마음이 복잡해졌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낮이 조금 지나서였다. 준이 있는 병실은 3층. 나는 준의 이름표를 찾기 시작했다. 303호실, 6인실에 준의 이름이 있었다. 왼편 창가 제일 안쪽에 준의 모습이 보였다. 준,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네.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건강한 준을 보고 조금 안심했다. 약속한 대로 야한 책을 건네니 준은 새 장난감을 받아든 어린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 준과 있으니 초등학생 때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에 즐겁게 웃었다. 이야기를 하니 눈 깜짝할 새에 시간이 지나고 면회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럼 슬슬 돌아갈게. 라고 내가 말하자. 사실 전화로 말했던 건데. 라며 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를 말하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 얘기지?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만 되면 오는 여자가 있어. 뭔가 좀 그렇다고 해야 하나. 기분 탓이야. 괜히 무섭게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다니까. 겁줘서 미안하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나는 바로 분위기를 알아채고 준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때 복도에서 타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준이 왔다라며 속삭인다. 나는 시선을 병실 입구에 돌렸다. 바퀴 소리가 문 앞에서 멈춘 것 같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입구에는 위아래로 남색 작업복을 갖춰 입은 아주머니가 있었다. 나는 뭐야? 겁주지 마. 그냥 쓰레기 걷는 아줌마잖아 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아주머니는 환자들의 쓰레기통 속에 쓰레기들을 걷었고 마지막으로 준의 침대에 다가오기 시작했다. 준이 봐봐. 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그 아주머니의 얼굴을 살짝 보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닮았어 아냐. 중년 여자인 건가? 나는 눈동자가 작아졌고 잠시 동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나를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는 병실을 나갔다. 준은? 어때?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히 겁낸 거야? 라며 묻기 시작했다. 나는 아냐. 그냥 청소부 아줌마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확실히 닮았다. 다른 사람이랑 닮은 건가? 그럼 슬슬 돌아가 볼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퇴원이나 해. 라고 내가 말했다. 그렇지. 그 여자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네가 아니라고 해서 안심했다. 또 놀라와. 심심하니까. 라고 준이 말했다. 나는 인사를 하고는 병실을 나와서 재빠르게 계단을 내려갔다. 머릿속에서 조금 전에 아주머니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중년 여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중년 여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정신 나간 느낌이다. 조금 전에 아주머니는 평온한 표정이었다. 만약 조금 전에 아주머니가 중년 여자라면 내 얼굴을 본 순간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덮쳐올 것이다. 그래, 그 아주머니는 다른 사람이랑 닮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그 병원에 있는 것이 무서워져서 재빨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중년 여자 청소부 아주머니라는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역시나 신경 쓰여 그날은 잠들기 전까지 종일 그 일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신경 쓰여서 아르바이트도 빨리 끝마치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자전거로 30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면회 시간도 훨씬 지난 밤 8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지금쯤이라면 청소부 아주머니도 당연히 돌아갔을 테지만 일단 임시 입구로 병원에 들어가서 준의 병실로 향했다. 조용히 준의 병실로 들어가니 준이 누워있는 침대는 커튼으로 막혀 있었다. 자나? 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커튼을 열어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준이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니 깜짝 놀랬잖아. 라며 무언가를 베개 밑에 숨겼다. 준은 야한 책을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일부러 야한 책 이야기는 하지 않고 심심할 것 같아서 와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준의 어깨를 쳤다. 그러자 준은 조금 어색하게 이 시각엔 좀 심심해. 로비에 가서 차라도 한잔 할래? 라며 일어났다. 나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서 준을 태웠다. 로비는 1층이니까 간호사들한테 안 들키게 내려가야 돼.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들은 마치 도둑이 걸어가듯이 조용히 1층 로비까지 내려갔다. 로비는 낮과는 다르게 깜깜했고 환한 곳이라고는 자판기와 비상등의 불빛밖에 없었다. 이렇게 깜깜한 데서 살금살금 걸어오니까 그날 밤 생각난다. 라고 준이 말했다. 응. 왜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미행한 걸까? 라는 내 말에 준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나는 오늘 병원에 온 이유. 청소부 아주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할 생각이었지만 주저하고 있었다. 준은 앞으로도 1개월 가까이 입원해 있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당시처럼 원인 불명의 두드러기가 생길지도 모른다. 너 그 아줌마 때문에 온 거 아냐? 라고 준이 말했다. 응? 뭐가? 라고 말하며 준의 이야기에 나는 모르는 척 대답을 했다. 아줌마 때문에 온 거지? 역시 아니다. 확실히 그 중년 여자일 수도 있잖아. 라고 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준의 분위기에 눌려 대답했다. 확실히 닮았어. 분위기는 다른데 닮았어. 라고 내가 말했다. 역시 저번에 전화에서도 말했는데. 라고 준은 목소리를 한 톤 낮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내가 입원하고 이틀 지난 밤에 발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서 계속 잠이 못 들었어. 뒤척거리지도 못하고 소등 시간이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 눈 감고 자보려고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조금 잠이 오기 시작해서 꾸벅꾸벅대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졌어. 순철하는 간호사인 줄 알고 무시하고 있었는데 하악거리면서 숨소리가 들려서 뭐지? 옆 사람 자는 소리인가? 하고 실눈을 떠서 봤거든. 그랬더니 커튼이 3cm 정도 열려있고 그 사이로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잘은 안 보였는데 그 눈이 확실히 날 보면서 웃고 있었어. 그래서 무서워서 자는 척을 했는데 그대로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아침이었어.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웃고 있는 눈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는데 청소부 아줌마 눈이랑 똑같았어. 웃고 있는 눈 말이야. 라고 준이 말했다. 나는 중년 여자가 날 그 웃고 있는 눈으로 보고 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눈을 알고 있었다. 바로 준이 말하는 광경이 떠올랐다. 준은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그 아줌마 쓰레기 거들어 올 때 살짝 보면 왠지 모르게 자꾸 눈이 마주쳐. 내가 시선이 느껴져서 쳐다보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반은 웃고 있는 얼굴로 날 계속 보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나는 의문을 품고 있던 중년 여자는 청소부 아주머니다에 대해 확신으로 바뀌었다. 역시 그랬어. 석방된 거였어. 캔커피를 들고 있던 내 손이 떨렸다. 그때의 공포를 아직도 몸이 기억하고 있구나. 그때
내 뒤에서 갑자기 빛이 비춰졌다. 야. 뒤를 돌아보니 순찰을 돌고 있던 간호사였다. 준. 소등 시간 지나서는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친구는 면회 시간도 지났는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간호사는 꽤나 화를 내고 있었다. 알았어요. 그럼 또 놀러와. 라고 준이 말했다. 준은 간호사에게 휠체어를 끌려 병실로 돌아갔다. 알았어. 몸 조심히 하고. 라고 말을 하고 나도 일단 돌아가자는 생각이 들어왔던 임시 입구로 향했다. 그건 그렇지만서도 밤의 병원은 기분 나쁘다. 아까 전까지 그 여자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하며 걷고 있는데 복도 끝에 누군가가 있다. 저건 청소부 아주머니. 아니 중년 여자인가? 중년 여자로 보이는 여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틀림없다. 중년 여자다. 입구 쪽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중년 여자의 행동을 보았다. 다행히도 나를 눈치채지 못한 듯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허리를 숙이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잠시 동안 눈을 집중시키고 그 모습을 관찰했다. 큰 봉투를 뒤적거리면서 무언가를 나누고 있다. 중년 여자는 이곳을 신경도 쓰지 않고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 혹시 병원에서 거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건가? 그때 뒤에서 아직도 있었니?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정도껏 해라. 라며 아까 준을 끌고 갔던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이제 돌아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하고 입구 쪽으로 눈을 돌리니 중년 여자가 나를 눈치채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는 이미 다시 순찰을 돌기 위해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망가야 하나? 조금 전에 간호사를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나? 내 머릿속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가 중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자. 중년 여자는 나에게서 눈을 떼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쓰레기를 다시 나누기 시작했다. 예상외의 행동에 내 머릿속에는 덮쳐온다. 나를 계속 쳐다본다.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잠시 동안 서서 중년 여자를 보았지만 쓰레기 분리만 하고 있고 나는 신경 쓰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았다. 작전인가? 라고 의심했지만 내 머릿속은 또 하나의 사고를 떠올렸다. 중년 여자 청소부 아주머니. 역시 단기만 했지. 다른 사람인가? 나와 준이 너무 의심하고 있었나? 역시 중년 여자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저 여자는 묵묵히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저 여자의 근처 입구로 걷기 시작했다.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지만 상대방은 이곳을 볼 생각도 않는다. 그래도 나는 저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걸었다. 눈 깜짝할 새에 아무 일도 없이 나는 저 여자의 등 뒤까지 걸어왔다. 여자는 열심히 쓰레기 분리를 하고 있다. 손에는 고무장갑을 끼고 대량의 쓰레기를 분리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본 나는 역시 다른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나를 보더니 많이 컸네라며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많이 컸네. 저 사람은 내 과거를 알고 있다. 저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이 중년 여자. 저 사람 역시 중년 여자였다. 그 여자는 작업을 멈추고 고무장갑을 벗으며 나에게 다가온다. 그 표정은 웃고 있었다. 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지? 분명히 지금 나는 공포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겠지. 여자는 내 눈앞에까지 걸어와서는 몰라보게 컸네 몇 살이야. 고등학생인가? 라고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 여자의 발언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없었다. 뭐야? 날 모자란 취급하는 건가? 공포에 질린 날 바보 취급하는 건가? 뭐지? 내 반응을 즐기는 건가? 내가 계속 묵묵히 듣고만 있자. 친구도 많이 컸네. 준구는 안타깝게도 다쳤어. 너도 조심해야 돼. 라고 중년 여자가 말했다. 이젠 의미를 완전히 모르겠다. 몇 년 전 우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어버린 건가? 우리들한테 공포의 트라우마를 심어준 장본인이 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여자는 계속해서 웃으며 또 한 명 더 있었지. 그 애는 건강하니. 가만히 있었잖아. 이것은 진의 얘기다. 뭐야 이 녀석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예전 친구같이 정상이 아니야. 일부러 저러는 건가?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가? 나는 중년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여자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 여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가? 그때는 미안했어, 용서해 줄래? 라고 중년 여자는 나에게 다가오며 말을 했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원래 같았으면 좀 더 빨리 사과했어야 하는 건데. 라고 중년 여자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 여자, 진심으로 사죄하는 건가? 아니면 무언가 꾸미고 있는 건가? 중년 여자는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세 명한테 제대로 사과할 생각이었어, 정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다가온다. 이젠 숨이 느껴질 만한 거리까지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내 키가 20cm 정도 컸으니 체격적으로도 내가 이기고 있다. 그래서 나는 중년 여자가 내 손가락이라도 건드리면 두들겨 패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년 여자는 나를 올려다보는 식으로 내 눈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원망, 배신, 분노가 느껴지지 않는다. 똑바로 내 눈만 보고 있다.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나쁜 짓을 했지 라고 중년 여자는 계속해서 사죄를 했다. 나는 그곳의 긴장감을 참지 못하고 그곳을 뛰쳐나왔다. 달리는 도중에도 만약에 쫓아오면이라는 생각에 뒤를 돌아봤지만 중년 여자의 모습은 없었고 내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맥이 빠져 있었다. 뛰던 걸 멈추고 서서 생각했다. 아까 그 말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는 건가? 나는 중년 여자를 믿을 수가 없었다.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당연한 것이지만 나는 조금 빠른 걸음으로 조금 전 병원 입구 쪽으로 돌아가 봤다. 그곳에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대량의 쓰레기를 분별하는 중년 여자가 있었다. 그 아줌마, 진짜로 뉘우친 건가? 필사적으로 작업하는 모습을 보니 예전의 중년 여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단 그날은 그렇게 집에 돌아갔다.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서 다시 생각했다. 인간이 그 정도로 변할 수 있는 건가? 옛날에는 귀신 같은 모습으로 해피와 터치를 죽이고 나를, 진을, 준을 쫓아와서 방어까지 저지르려던 녀석이 미안하다면서 마음속으로 사죄할 수 있는 건가? 아니야, 어쩌면 그 사건을 계기로 내가 변해버린 건가? 남을 의심하고 타인을 못 믿는 차가운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 중년 여자의 사죄를 믿으면 그 사건에 대한 정신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건가? 다시 한번 중년 여자를 만나서 직접 얘기해 볼 일이다. 나는 중년 여자를 다시 한번 만나는 일,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병원으로 향했다. 일단은 준의 병실에 가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리고 오늘은 중년 여자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준은 처음에 중년 여자는 변하지 않았어 라고 내 의견에 반대했지만 이대로 평생 그 중년 여자한테 떨면서 트라우마 안고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하자 중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한다면 나도 갈래라고 말했다. 그 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흐르고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는 벨이 울림과 동시에 복도에서부터 쓰레기 운반술의 소리가 들려왔다. 준이 중얼거렸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에 시선을 돌렸다. 수레 소리가 방 앞에서 멈췄다. 방문이 열렸다. 작업복 차림의 중년 여자가 방 안에 들어왔다. 나와 준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중년 여자는 안쪽의 침대부터 순서대로 쓰레기를 걷기 시작했다. 수고하세요. 환자들의 인사에 웃는 얼굴로 대답하는 중년 여자. 옛날에 그 중년 여자와 동일 인물이라고는 생각도 안 든다. 그리고 드디어 중년 여자가 쓰레기를 거들어 준의 침대로 다가왔다. 중년 여자는 우리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볍게 목을 숙이고는 쓰레기를 걷기 시작했다. 나는 뭐라고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중년 여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준이 아줌마, 어쩔 생각이야? 라고 화를 내며 말을 꺼냈다. 중년 여자는 갑자기 작업을 멈추고는 허리를 숙인 그대로 정지해 있었다. 준은 계속해서 당신 나 기억하지? 나한테는 사과도 없어. 나는 두근두근했다. 준이 갑자기 화를 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중년 여자는 허리를 숙인 채로 미안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준은 그런 대답에 놀랐는지 어안이 벙벙해져서 날 쳐다봤다. 나는 아줌마 진짜 반성하고 있는 거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중년 여자는 내 쪽을 향해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준군 이런 사고를 당해서 내가 그런 짓을 해서 정말 미안. 이라는 중년 여자의 말에 나와 준은 조금 전보다 더욱 어안이 벙벙해졌다. 우리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아니 옛날에 강아지한테 심한 짓하고 우리 집에 와서 그런 거 전부 합쳐서 라고 하자 중년 여자는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런 짓만 안 했어도 이런 사고는 미안. 정말 미안해. 라며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런 태도와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환자들의 시선은 일제히 이곳에 주목하고 있었다. 조용해진 병실에는 미안해.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중년 여자의 목소리만 울려 퍼졌다. 주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뭐 됐어. 그리고 내가 사고 난 거 당신이랑은 관계없어. 라고 말을 했다. 중년 여자는 굽실굽실 머리를 숙이며 준의 침대에 쓰레기들을 걷고는 마지막으로 미안합니다. 라며 허둥지둥 병실을 나섰다. 그 광경을 주변의 환자들이 보고 있어서 잠시 동안 병실 안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 준은 뭐야? 저 아줌마. 나는 그냥 사고 난 것뿐이라고. 대체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중년 여자의 행동, 언동을 듣고 생각이 들었다. 역시 중년 여자는 좀 이상하다. 아니, 사죄는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저 녀석은 저주를 거는 의식을 사과하고 있었다. 저주를 정말로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는 정말로 무서운 존재였으니까 지금까지도 트라우마 때문에 떨고 있었는데 아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이비 신자 같은 아줌마라는 거잖아. 라고 어딘가 씌어져 있던 악령을 떨쳐냈다고 해야 하나 상쾌한 표정으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그때와는 다르게 우리들 몸도 많이 컸고 말이야. 라며 나는 준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일단 오늘은 일단락 지어졌으니까 난 돌아갈게. 응. 또 안 가면 놀러와. 라며 대화를 하고 나는 병실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가는 도중 갑자기 나는 진이 생각났다. 그 녀석에게도 이 일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녀석도 오늘 있었던 일을 들으면 분명 그날의 트라우마를 덜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과 같은 축구부였던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진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진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다. 나는 잠시 진에게 안부를 묻고 난 후 준이 사고로 입원해 있는지, 그 병원에 중년 여자가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지, 중년 여자가 옛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마음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했다. 진은 중년 여자가 사죄를 한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란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은 준이 퇴원하면 쾌유 축하 기념으로 셋이 모이자라고 말했다. 물론 나는 찬성했고 준의 퇴원 날짜가 나오면 연락을 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가서 준에게 진이 너 퇴원하면 쾌유 축하 기념으로 만나자 라고 전했다. 준은 무척 기뻐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병원에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바빠서 갈 시간이 생기지 않은 것도 있었다. 거기에다가 중년 여자가 올바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걱정도 예전만큼은 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준이 전화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다음 주에 퇴원해라는 이야기였다. 나는 다행이라며 축하의 말과 함께 중년 여자의 행동에 대해 물었지만 준은 그냥 평소처럼 쓰레기 걷고 있어. 그거 말고는 별다른 일 없어. 라고 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준이 퇴원했다.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준의 집을 향했다. 배를 누르니 준이 목발을 짚으며 나왔다. 발에는 깁스를 했지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 준의 방에서 잠시 동안 잡담을 나눴다. 해가 저물 때쯤에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저녁을 먹은 후 진에게 전화를 했다. 퇴원했어. 진짜 그래. 그럼 쾌유 축하를 해야지. 바로 보고는 싶은데 축구부 활동이 바쁘니까 이번 달 말에 보자.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토요일. 나, 진, 준 초등학교 1에 오랜만에 3명이서 만났다. 낮에 역 앞에 맥도날드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만난 지는 겨울인데도
피부가 조금 검게 타서 남자 갸루 같았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해가 저물 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각자 고등학교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 옛날 추억 이야기, 물론 중년 여자 이야기도 나왔다. 그때 모두가 무엇보다도 무서움을 느낀 중년 여자도 지금에 와서는 그저 쓰레기를 회수하는 아줌마였다. 나와 주리진에게 병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해준 이진은 옛날과는 다르게 지금은 그 녀석이 닥쳐와도 패주면 그만이니까 라며 웃어넘겼다.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년 여자는 과거의 인물이 돼버렸다. 먼 옛날 이야기이고 트라우마도 아니게 되었다. 저녁이 되고 우리들은 노래방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명의서에 제외의 기도해서 우리들은 제외를 기념해 술을 주문했다. 뭐 술이라고 해도 추하이지만 당시에 우리들은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결국엔 각자 4~5잔 정도를 마셔서 모두가 만취해 있었다.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고 기분이 꽤 올라 있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고 노래도 지겨우기 시작했을 때 진이 제안을 했다. 좋아, 지금부터 비밀기지에 가보자. 그때는 못했으니까 해피랑 터치에게 공연을 해주러 가자. 라고.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다. 중반하는 말을 잃었다. 설마 그 장소에 가자는 말이 나올 줄이야. 예상도 못한 일이니까. 진은 그런 우리들을 약올리듯이 니들 아직도 애냐? 진짜 겁먹고 있어? 라며 조금 술주정을 부렸다. 그 말에 술에 취한 준이 뭐 누가 겁을 내. 지금 싸우자는 거냐. 진. 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술에 취했지만 분위기를 알아채고 그만둬. 준 아직 목발 짚고 있잖아. 라고 말하자 진이 아 그렇지 목발 짚고 있으면 도망도 못 가지. 라며 꽤나 심하게 술주정을 하고 있었다. 준은 더욱더 화가 치밀었어. 시끄러워. 가고 싶으면 가자고. 너야말로 도중에 겁이나 먹지 마라. 라며 마치 어린애들의 싸움처럼 되어서 결국 해피와 터치의 명복을 빌려라는 명목으로 가게 되었다. 당시 진, 준은 2사람 모두 꽤 술에 취해 있어서 말리고 싶어도 못 말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해피와 터치의 공양은 언젠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일지도라고 생각했다. 3명이라면 무서움도 줄어들 거고 노래방을 나와서 편의점에 들러 해피와 터치가 좋아했던 오마이분거 콜라를 사서 택시를 타고 일단 우리 집에 가서 손전등을 가지고 그때 그 뒷산으로 향했다.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택시 운전수를 뒤로하고 3명은 산 입구에 내렸다. 나는 3명이서 잘 놀았던 뒷산이라는 반가움과 함께 그날의 일을 생각해냈다. 이런 밤중에 또 뒷산을 가게 될 줄이야. 그런 내 마음도 모른 채 주는 의기양양하게 들어가자라며 목발을 짚으면서 척척 들어간다. 그 뒤를 싱글벙글대며 진이 손전등을 비추며 따랐다. 나는 준, 발에 뭐 안 걸리게 조심해. 라고 말하며 진의 뒤를 따랐다. 산에 들어가니 옛날과 꽤 달라져 있는 풍경에 놀랐다. 아니, 풍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컸으니까 풍경이 다르게 보이는 건가? 등산 도중 진이 준을 놀리듯이 중년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 나 너 두고 도망갈 건데. 라는 등 계속 농담만 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 생각보다는 빠른 30분 정도에 그 장소에 도달했다. 그 장소는 처음으로 중년 여자와 만났던 장소였다. 우리들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손전등을 비추며 그 나무에 다가갔다. 중년 여자가 저주의 의식을 치르던 나무다. 바로 가까이에 다가가서 손전등을 비췄다. 지금은 아무것도 박혀있지 않은 그냥 보통 나무였다. 그러나 오래된 못자국은 남아있었다.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아마도 경찰이 전부 못을 뺀 거겠지. 잠시 동안 3명은 못자국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진이 이쯤에서 해피가 죽어서치라며 땅바닥을 비추었다. 역시 시간이 지나서 해피의 시체는 없었지만 죽은 장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그 장소에 우마이분과 콜라를 뿌렸다. 그리고 셋이서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다음으로 터치가 죽은 비밀기지가 있던 장소로 향했다. 비밀기지에 향하던 도중 준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지니 응 그날 밤 비밀기지에 묵지만 않았어도 안 좋은 기억 같은 것도 없었고 말이야. 라고 했다. 난 이 산에서 중년 여자만 안 만났어도
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지였겠지. 라고 생각했다. 여기쯤이었지? 진이 걸음을 멈췄다. 비밀기지가 있던 곳은 이젠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날 너덜너덜하게 부서졌던 판자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다. 준은 아무 말 없이 우마이봉과 콜라를 두고 기도를 했다. 나와 진도 기도를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진이 말했다. 해피랑 터치가 없었으면 지금 여기에 우리들은 없었을 거야. 그렇지 결국엔 중년 여자도 마음을 고쳤고 뭔가 드디어 악몽에서 벗어난 기분이야. 라고 내가 말하고 다시 또 침묵이 흘렀다. 갑자기 진이 주변과 눈앞에 작은 연못을 비추며 여기 그때는 우리들만의 아지트였는데 지금은 오는 애들이 만나보래. 라고 말을 했다. 진이 비추는 장소들을 보니 과자 봉지와 빈 캔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다. 진짜 그때는 쓰레기 같은 거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여기 알고 있는 건가? 라고 내가 말했다. 준이 이어서 우리는 그때 쓰레기 전부 가지고 돌아갔는데 말이야. 라고 했다. 그때 준이 소리쳤다. 나와 준은 그 목소리에 놀라서 진이 비추는 곳에 시선을 돌렸다. 나무 한 그루에 잔뜩 쓰레기가 붙어 있다. 잘 보니 수많은 과자 봉지와 빈 캔, 잡지가 못으로 박혀 있었다. 뭐야 이거? 진이 빛을 비추며 가까이 다가갔다. 나와 준도 뒤를 따라 다가갔다. 누가 장난치는 거야? 나는 물끄러미 박혀있는 쓰레기들을 봤다. 그때 이건 내 쓰레기야. 라고 몸이 경직된 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와 진은 무슨 소리냐며 다시 물었다. 준은 내가 병원에서 버린 쓰레기라고 라며 말하며 뒤로 쓰러졌다. 준 정신 차려. 그럴 리 없잖아. 라고 진이 소리를 치며 못에 박힌 과자 봉지를 잡아 떼냈다. 그것을 본 준은 기묘한 목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그 모습에 나와 진은 놀랐고 그 순간 진이 소리를 치며 들고 있던 과자 봉지를 던졌다. 내가 진이 들고 있던 봉지를 보니 봉지 뒤에는 준 죽어라는 글이 매직으로 쓰여져 있었다. 나는 설마라는 생각에 나무에 박힌 쓰레기를 들쳐 뒤를 보았다. 모든 쓰레기에 쓰여져 있었다. 준은 입을 뻐끔거리며 뒤로 물러난 상태 그대로 굳어 있었다. 무려 주변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에도 전부 쓰여 있던 것이다. 나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중년 여자는 처음부터 마음을 고칠 생각 따위 하지 않았다는 것. 계속 우리들을 원망하고 있던 것이다. 내가 병원에서 본 고무장갑을 하고 쓰레기를 분별하고 있던 것도 준의 쓰레기만을 골라내고 있던 것이다. 우리들에게 미안해라고 말한 것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나는 갑자기 서늘한 한기를 느꼈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어 준에게 정신 차려. 얼른 내려가자. 라고 했지만 내 쓰레기 라고 외치며 준은 이미 미쳐 있었다. 일단 진과 나는 준을 부축하고 산을 내려왔다. 그때부터 8년. 그날 이후 물론 산에는 가지 않는다. 중년 여자도 만나고 있지 않다. 아직도 우리들을 원망하고 있을까?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까? 하지만 우리들은 무사히 살아있다. 단지 아직도 준은 걷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저주일까?